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영제 48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호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무척 더워지는 여름인 것 같고요. 이제 7월인데 좀 장마가 약간 시작된 느낌인지 그냥 비가 좀 곳곳에 내리는데 오늘은 왠지 좀 더 습해가지고 더 피곤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수업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네. 딱 2교시, 3교시 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네. 1학년이었거든요. 와, 1학년. 네, 저도 금요일날 1학년 때 와서 수행 들었는데. 예, 쓰러져가지고 네.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나 공감이 소리를 가네, 빽빽 2시간 질렀는데 네. 오늘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가서 네. 얘기하던 도중에 네. 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1교시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마. 장마란 단어가 한자어가 아니더라고요. 한자어가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길장자 네네. 예, 한자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발음은 단이랍니다. 그래서 단말의 단마. 그리고 뒤에 있는 마가 네. 이게 순우리말. 비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래요. 그래서 긴 비 한자와 이게 합쳤는데 합성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발음은 단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길장자라고 하잖아요. 길단이 아니라 정반대치지. 그러네. 장마가 이게 섞인 말이더라고요. 근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좀 정신을 못 차린 그런 하루였네요. 그러셨군요. 사실 왜 제가 공감하냐면은 저도 몇 년 만에 초등학교 수업을 1학년을 대상으로 금요일날 4교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 3교시하고 밥 먹고 다시 이제 4, 5교시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어가지고 그때도 저도 꼼짝없이 하루를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되게 많이 갔습니다. 진짜. 아무튼 빨리 이렇게 빨리 좀 날씨는 괜찮아지고 이럴수록 이게 교육하기가 더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수업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중학교는 그래도 좀 나아서 에어컨 안에서 좀 오늘은 좀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기사 앞서 한 3가지 정도 국내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국내 경제에서 24시간 외환 개방과 괴물이 된 기술주 레버리지라는 타이틀인데 외환 시장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격 개시됐습니다. 7월 6일부터. 그래서 국내 외환 시장이 운영 시간이 평일 기준 24시간 체제로 전격 전환이 되어 휴일이라든지 일요일만 빼고는 계속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한국 금융이 선진 통화국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게 양날의 검처럼 어떻게 원화의 안정성을 잘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앞으로의 계속 숙제로 도전으로 계속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비중이 63.5%를 돌파하면서 반대매매 폭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시 전체 거래대금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63.5%는 비정상적인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특히나 여기에 포모족이라고 하죠. 과몰입된, 그러니까 상실감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겹치면서 금융의 진짜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번 그렇게 또 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 사람의 성격에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사실은 심리적 계정 안에서 굉장히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잃게 되면은 많은 돈을 잃게 되는 부분이라 저는 사실은 전문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메모리치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의 전방위 확산인데 아무튼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방위적인 전자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물가의 인플레이션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해외 부분에서는 시티그룹의 공급 광으로 브렌트유 배럴당 $60 하락 공식을 전망했는데 사실 소유가 싸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싸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어떤 좀 어려움을 닥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량 자체가 감소에 대한 어떤 가격 협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6월 고용 둔화와 연준의 9월 금리 인상론의 역설인데요. 사실 신규 고용 지표가 3개월 만에 둔화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인플레이션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겠지만 이 고용 둔화지 여러 가지들 상황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라도 뭔가 뇌강이 터지면은 전체 시장으로 파급될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EU와 미국, 세 번째는 EU와 미국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 속에 자동차 관세 폭등의 실체화인데 미국과 EU 간의 교역이 1조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 결국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게 소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편에 또 어떤 또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된 기사들을 한번 보면요. 변동성 통제 불가 수준 괴물된 삼릭 레버리지 매일경제신문 7월 5일자 기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ETF 매수의 60% 훌쩍 넘어서면서 코스피의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있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한탕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234만 청년 몰렸다. 청년 미래적금 돌풍 27일 계좌 개설 돌입. 디지털 타임즈 7월 6일인데 청년 미래적금이 이제 만기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입은 끝났는데 234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세 형성이 필요한 30, 40대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러한 저축을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자유적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잘 이 좋은 상품을 유지를 하면서 잘 응용할지, 그러니까 만기까지 잘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만큼 여기에 돈을 잘 넣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시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의 외환시장 첫날 환율 4.7원 오른 1530.3원에 마감됐던 헤럴드 경제신문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이 되면서 환율이 소폭 상승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이 여러가지 변화가 이 밤사이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요즘은 뭐 다들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빚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 뭐 국내 주식, 그 전에는 미국 주식,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 레버리지. 그것 때문에 뭐 스페이스X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국내 주식 괜찮으니까 국내 주식. 근데 처음에 국내 주식 잘 된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신 분들 인버스 반대로 걸었다가 또 호되게 당하시고 당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레버리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따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면서 예,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ETF가 나왔죠. 정말 왔다 갔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또 다른 게임이 또 시작됐죠. 외환시장이요. 네. 24시간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해보신 분들 어디서 이제 복구하러 가시겠어요? 외환시장이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이 좀 외환이 안 좋았을 때 왓다나베 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예전에 복부인 이런 얘기해서 우리는 왓다나베 부인도 그 부동산 투자하는 이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사책 찾아보시면 FX 마진거래 하시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좀 어렵잖아요, 외환이.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하. 외환거래로 쏠쏠하게 수익 올리시던 분들을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외환시장이 또 보통 사람들을 건드릴 뇌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사서 재미를 볼까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지금은 늦었어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 다 똑같이 얘기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땀만 먹은 거죠. 왜요? 그거 말고 딴 거 권하려고. 아하. 제 생각에는요, 네. 예, 후자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뤘던 것 중에서 명륜당, 후속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뉴시스 맞아요. 2020년 7월 6일. 오늘 발표됐네요. 공정거래위원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 담당을 하는데요. 명륜당 부당 지원 심의 착수 과징금 최대 350억이라고 써놨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계열사 대부업체 14곳에 저금리 자금대여 정상이자보다 217억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심사관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의견 제시. 심사관은 공정위원회 심사관이겠죠. 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명륜 진사갈비는 갈비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근데 갈비 프랜차이즈로 돈 벌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대부업을 해서 당연히 대부업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래야지만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업을 해서 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명륜 진사갈비를 개업하시는 가맹점주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당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싸게 이 대부업체들은요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법정 최고금리 그 비슷한 금리를 막으면 그 마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싸게 빌리면 빌릴수록 대부업체는 마진을 많이 먹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문제는 이 대부업체를 누가 만들었냐? 명륜당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개로 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를 14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뭐예요? 고의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네.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대부업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도가 14개로 쪼갰다는 자체에서 보이는 거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싸게 빌려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아래쪽에 보면 과징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자, 근데요. 이거 전번에 제가 다룬 뉴스 기억하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명륜당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꽂았을까요? 정부에서 돈을 빌렸다고 그랬죠, 그때.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업은행이죠. 네. 산업은행 포함해서 떼돈을 빌려서 당연히 떼돈을 빌릴 땐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 돈 나간 게 제대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돈 나가서 어디다 쓰는지는 당연히 신청서에 썼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명륜당인데요. 제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대해 쓰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가맹사업, 점주, 소상공인 이딴 소리 했겠죠.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뒤에 사고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빌려주고. 자, 안에 쭉쭉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립니다. 개정 전의 과징금. 개정 전에 부당 지원 행위 중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120에서 160%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당 이익으로 준 거에서 최대 160%까지 과징금으로 뜯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판단된 지원 금액, 네. 더 싸게 빌려준 그 차액이 217억 원인데 네. 아까 1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347억 정도. 이걸 누가 내야 될까요? 명륜당이? 명륜당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이익은 대부업체가 받는데 왜 명륜당이 돈을 낼까요? 둘 다 같잖아. 그렇죠. 대부업체도 법인이면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굴까요? 명륜당이거나 명륜당 특수관계인이겠죠. 그렇죠. 자, 공정거래인은 피시민,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 명륜당 쪽이죠.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기타 등등 재고 다음권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전문가 아닙니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네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뭐. 깔끔하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뭘 만들어내요? 어음이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좋거든요. 자, 대법제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조선비즈네요. 2026년 7월 5일 기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녹음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네. 9시 뉴스를 보면서 아. KBS 9시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가 설렁설렁 장사하던 시절이 이제 끝나게 생겼습니다. 제목이 대부업체 4곳 중 한 곳이 공유 오피스에서 영업한다. 사실 공유 오피스 더하기 본인 자택. 전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 내고 오피스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네. 어때요? 아, 비용이 비싸죠. 비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피스를 얻는 가장 큰 이유가 우편물이라든가 그렇죠. 주소, 무슨 아파트 몇 동, 그거 좀 그렇잖아. 내가 개인 사업자 냈으면 무슨 빌딩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하는데도 빌리는데도 돈이 들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지하고. 주소만 빌리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몇십만 원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4곳 중 한 곳이 공유 오피스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공유 오피스에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사실은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법이 등록하는 것이 두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금융위원회,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작은 대법체는 이 변화하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자, 전국 등록 대부업체 4곳 중 한 곳은 공유 오피스의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죠. 왜? 돈이 없는데 비교적 저렴한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손쉽게 대부업 등록증을 받고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 넘기는 불법 영업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제가 이걸 찾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에 욕이 나왔거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네. 대부업체를 등록해요. 네. 등록 대부업체는 이게 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오픈 뱅킹 플랫폼에 올라갑니다. 네. KT가 아니죠. KB국민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싼 이자로 빌려드립니다라고 대출 상품을 등록해요. 네. 그럼 싼 이자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신뢰하는 플랫폼일수록 찾아보고 나서 그렇죠. 접촉하는 경우 많겠죠. 네. 그럴 때 업무를 이렇게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 신청, 뭐 대출 신청 이런 식으로 가면 대꾸를 안 한대요. 그럼 당연히 대꾸를 안 하니까 돈이 급한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연락처를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화한대요. 아하. 그래서 왜 뭐라 그러냐? 바로 그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대부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봤더니 저희들이 조금 대출을 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라고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다뤘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업체에서도 조건에 안 맞아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한테 대부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알았어. 그렇게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돈 빌리는 거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꼬시고 있다. 이거가 지금 여기 포함됩니다. 개인한테 돈 빌리면 사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KBS 뉴스에서 방금 전에 본 거는 선이자도 떼신대요. 30%.
그래서 연이자로 한 사람은 3,000%를 먹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등록 대부 업체 7,478곳 중에서 23.6% 1,700곳 정도가 공유 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있다. 공유 오피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알아내기 쉽지. 주소만 보면 되는데. 근데도 지금까지 신경 안 썼던 거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6,468곳 중 26.1% 공유 오피스의 주소지에 둔 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1,110곳 중 7.7%만이 공유 오피스 이용이 차이 보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큰 데는 공유 오피스 이용하는 게 7% 정도인데 작은 데는 어때요? 많다. 한 26% 정도가 공유 오피스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유 오피스로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진짜 사무실을 뒀을 수도 있고, 어떤 가능성도 있어요? 주소만 뒀을 수도 있지. 그쵸? 자, 이 내용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 불법 사구매업체 그림 아래에 이런 사각지대를 노려서, 여기 사각지대의 내용도 간단한 거죠. 지자체 대부업체 공유 오피스 쏠림은 느슨한 등록 여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저렴한 임차 비용이 맞물린 결과다. 일부 오피스 이 경우는 6개월 임차료가 15만원 수준이다. 자, 저도 지금 경험이 있고 소장님도 경험이 있으니까 6개월 임차료가 15만원이다. 이게 뭘 의미해요? 주소만 걸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금융의 등록은 유흥주점 경업금지 등 까다로운 자격 검증과 방대한 서류 구비가 필요해서 심사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지자체 등록은 최소 요건만 갖추면 2주 만에 발급돼서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적으로 영업할 생각이 없으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자체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 등록하고 등록증만 나오면 어디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때 토스니 뭐니? 그렇죠.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 예를 들어서 토스 어플이라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상품들이 진짜 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 대출이건 아니면 예금이건 진짜로 이 조건을 해주는 거 맞아? 토스에서 이거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겠죠. 안 합니다. 토스는 뭐 할까요? 이거 가지고 수술해봤습니다. 광고 플랫폼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토스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오픈 뱅킹 시스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지금 법으로는 말 그대로 오픈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타사의 상품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올리 갖다가 하시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어때요?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옥석을 가리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책임은 어때요? 고객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 사금융업체는 등록도 업체가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고 장사하는 대부업체 또는 사채, 불법 사채 이런 거 얘기해요. 자, 이런 사각지대를 노려서 대부업 등록증을 구매하거나 등록증 삽니다 이런 거죠. 통장 삽니다처럼 양도받아서 합법업체로 위장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 모집할 때 요즘은 세련되게 뭘 쓴다고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쓴다고. 고객이 저는 대부업체 한 번도 안 써봐서 무서운데 이럴 필요 없이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연결되시는 거죠.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고리대금 수취하는 불법과를 이어갔다. 실제로 담당 감독자가 현장 실사에 나가면서 공유 오피스종 등록된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현장에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상주 인원이 없어 문이 닫혀있는 유령회사에 있다고 전해진다. 유령회사이고 사무실은 얻었는데 직원은 없대요.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성의를 보인 겁니다. 왜요? 주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주소만 쓰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공간도 없어 그거는.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명의대여나 유령 영업이 의심되더라도 현행 체제 내에서 단속이었다. 그래서 대부업체 감독 체계가 지금은 안 되니까 금융감독업과 지자체, 이원화 등록할 수 있는 게 두 군데라고 그랬죠. 지자체의 경우는 소수 인력이 수백 개의 업체를 전담해서 점검이 어렵다. 실제로 안 나갑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양 기관 특성상 명의대여나 실투자자 존재를 밝혀내기도 힘들다. 이런 걸 가장 잘 이용한 회사가 누구였죠? 명륜 진사갈비. 방금 전에 했잖아. 그러네요. 그렇죠. 자, 맨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이렇게 돼 있대요. 금융위원회가 공유 오피스 차단. 이제는 개업도 힘들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공유 오피스나 주택,
자기 집이죠. 고정사업장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자,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구획되고 외부나 공통 통로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을 갖춰야 된다. 이거 들으니까 옛날에 저도 이 관련돼서 영업도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내 연구소. 아, 그러네요. 그 조건도 비슷하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딴 식인 거예요. 자, 최소한 공간적 실체를 확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소만 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적 양도를 통한 불법 사기문을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등록 대부업체 자체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체가 대부업체 등록증을 쉽게 따서 등록 대부업으로 장사할 생각은 전혀 없고 불법 사금융을 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취급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대부업체 문제를 겪으면서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지자체는 어때요? 등록 대부업에 대부업 등록 받는 걸 구청에서 보통 등록 받는데요. 이 업무 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좋을 거나 같진 않네요. 싫죠. 일만 많아지고 그렇죠. 민원만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지. 근데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등록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됐죠? 한 4, 5천 개 됐잖아요. 네. 7,478개. 엄청 많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등록하겠다고 금융감독원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떼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싫다는 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요 대부업만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부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썩 많지도 않았고 그때는 대부업 왠지 무서워 라고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완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도 했고요. 요즘 청년들이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걸 어때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까 명륜당 얘기하면서 네. 지나갔는데요. 네. 명륜당이 국가에서 3% 아니면 3.5 많아봤자 4%대로 돈을 융통해서 빌려서요. 명륜당이 빌려서 그러면 대부업체한테 몇 퍼센트를 꽂았냐? 여기 보면 중간에 나오는데요. 4.6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4에 빌려서 4.6에 빌려서 0.6 먹고 네. 마진이 0.6이야. 우리 업계에서 마진이 0.6이면 이제 대출 대부업계에서 뭐라고 그러냐? 공짜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공짜로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명륜당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명륜당에서 이렇게 싸게 빌려주면 대부업체의 마진이 커지고 그 마진 중에 상당 부분을 누가 가져갈까요? 특수관계인들. 명륜당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거죠. 사실 회장님이죠. 제가 저번에 다뤘던 것 중에서도 그 회장님 말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또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다. 거기서도 대부업체를 두어 개 만들었다. 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너들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누구도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 안 해주거든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네. 예산을 또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누구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섭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좀 빈자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또 관심도 많고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빈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7월인가에 개정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60% 이상이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고 20%가 넘으면 20%까지 갚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신문 검색할 때 신문에서 대부 관련된 무슨 조합인가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대부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뭔가 포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뭐 이상하게 좀 사금융처럼 영업하지는 않겠지만 등록되어 있는 곳들은 좀 나름대로 그 법의 제도 안에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